삼국지, 유비, 조조, 송건중, 진정한 테토남은 누구인가? 오늘 손찬이 형은 테토남 삼국지에 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테토남이라 하면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내가 풀풀 나는 상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애견남이라 하면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 향내가 나는 남자다. 요즘 신조어죠. 저 셋 중 테토남 1위는 당연히 상남자 유비입니다. 일단 유비는 과묵했다 되어 있어요. 남성에게 말수가 적은 것이 미덕인 게 오래전에 사회적 관습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죠. 남성의 본업은 사냥이었으니 그 생활의 대부분에 기도빈익을 유지해야 했다. 여성은 채집을 담당했으니 정보교환 목적에서 말이 많이 필요했다. 당대에도 남성이 말수가 적은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남아이론 중천금이라 하죠. 즉 유비는 과묵했다. 그리고 그 행적을 보자면 유비가 그 사석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크게 2번 있어요. 전쟁에서의 살육이나 처형시킨 것 말고 본인이 직접 죽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둘 다 일화가 굉장히 테토남스럽습니다. 첫 번째가 군의 감찰관리직인 그 도구를 때려 죽인 건데, 유비가 장순의 난에서 공을 세워서 현의에 임명되죠. 그런데 하필 이때 재수없게 모반 사건이 하나 생겨요. 기주자사 왕군이 순행 중인 영제를 기습하고 합비후를 황제로 세우려 한 사건입니다. 이게 발각이 돼서 실패하게 되는데, 영제는 스스로가 황권이랑 거리가 멀었던 그 지방의 한 유씨에 불과했다가 제위에 올라기 때문에 이런 유씨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했어요. 영제 치세에 발해왕 유계가 멸문당하는데 이건 영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영제가 어릴 때 환관, 그 왕보가 주도해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왕보는 나중에 장성한 영제한테 숙청당합니다. 그런데 영제는 합비후를 패하지도 않고 모반 가담자들을 도륙하지도 않아요. 이때 모반에 가담했거나 가담할 뻔한 유명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안 죽고 실컷 활약 잘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허유입니다. 원래 조사 들어갔으면 이때 멸문됐어야 돼요. 대신 영제는 기주 애들이 모반을 일으켰으니 나 걔네 못 믿겠다. 태선, 즉 관리들이 제대로 임명됐는지 조사를 한번 해봐라. 기존 기주놈들 인맥으로 관리에 오른 자들이 있으면 탄핵해라. 뭐 그 공석들을 이용해서 매간매직으로 돈 벌 목적도 있었겠죠. 그래서 군의 도구가 각 현을 돌게 되고 유비한테까지 불똥이 튄 겁니다. 이에 유비도 도구의 조사 대상이 되는데, 피감기관인 유비가 이 도구를 사전에 만나려고 해요. 당연히 유비는 시장 통해서의 거래관계 이런 것에 바싹했기 때문에 적당히 돈을 주고 직을 유지하려 했던 것 같아요. 대부 영화처럼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려 했겠죠. 그런데 도구가 이 유비를 안 만나주는 겁니다. 소설 연의에서 도구가 뇌물을 요구했다, 이건 정반대예요. 오히려 도구가 유비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유비가 태수의 명을 빙자하여 도구를 기습하여 장을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선주, 구할, 불통, 선주, 즉 유비가 만나길 청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 직입, 박도구, 장 200 즉시 들어가 도구를 묶고 장 200대를 때렸다. 소설 연의에서는 장비가 매질을 하는데 유비가 말리는 것으로 창작되죠. 전술했듯이 유비는 도구를 장 200대를 때렸다 되어 있어요. 그냥 린치를 가해서 무지막지하게 패서 죽인 게 아니고 오형 중 하나인 장형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태수의 명을 빙자해서 도구를 팼기 때문에 형벌의 형식으로 장형을 시행한 거예요. 아피, 부군 밀교, 수, 도구, 나는 도구의 목숨을 거두라는 부군의 밀명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욕살지, 죽이고자 하였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자면 유비가 관우, 장비 등의 장정들을 이끌고 도구의 임시거처에 당조해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도구를 수행하는 자가 도구관께서 안 만나주시겠답니다. 유비가 이놈 봐라, 나는 사실 도구를 죽이라는 태수의 밀명을 받았다. 쳐들어가서 바로 묶어놓고 팬 거예요. 당시 일반인이 장형 30대 넘어가면 후유증이 남고 50대 넘어가면 목숨이 위태롭고 80대부터는 거진 죽습니다. 사인은 맞으면서 쇼크사 하는 경우도 있고, 당대에는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박상 및 이로 인한 신부전, 그리고 감염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사고 등으로 전신 타박상 입으면 치료 빨리 해야 돼요. 멍이 들면 독이 발생하고 그 독이 혈액을 타고 도는데, 그 멍이 다발로 들면 몸이 이거 해독하다가 신장 망가집니다. 참고로 O형 중 T형과 장형을 구분하자면, 당시 T형은 회초리가 아닌 채찍질을 했어요. 그 대군사 사마의 드라마 보면 사람 매달아 놓고 물먹인 채찍으로 좁혀줘. 이건 고증이 잘 된 거예요. 그 태형의 얇은 회초리가 도입되는 시기는 수나라 이후입니다. 그리고 사마이가 조진한테 장형 맞는 창작의 장면이 있는데, 조진은 100대를 쳐서 사마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100대 다 맞으면 죽는다. 조진이 사마이를 죽이긴 그래서 40대를 감면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상에서도 60대 맞고 초죽음이 되죠. 장형은 조선시대 곤장 때리는 널쩍한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장자가 지팡이 장자예요. 고대에는 몽둥이로 팼습니다. 정사에는 유비가 도구를 장형 200대 팼다 되어 있고, 전략에는 채찍으로, 즉
태영 100대 넘게 패는 도중에 도구가 간청하여 살려줬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영이든 장영이든 이 정도 맞았으면 두드려 맞은 당시에는 목숨을 부지했어도 곧 골병으로 죽었다 봐야 돼요. 당시 의료체계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도구가 살아남았으면 도구 자체가 일종의 거쳐가는 직직 중에서도 군 태수 휘하에서 황명을 수행하는 자들인데 나중에 태수나 자사로 이름을 남겨서 한때 유비한테 맞은 놈이라고 서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국기가 물려날 때 죽어서 이름도 못 남기고 직책만 남겼죠. 정사가 아닌 전략의 기록을 인용하더라도 유비가 이놈 놔둬봤자 얼마 안 있어 죽겠다 해서 버리고 갔다 봐야죠. 전략에도 유비가 도구를 죽이고자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즉 태영이고 장영이고 100대 200대는 사실상 형살이에요. 그래서 육형 부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형벌이 이내 어긋난다 하여 태영으로 대체하였는데 그 태영의 대수가 너무 가혹하여 오히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거 되레 인을 해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신체 부위를 절단하여 살리고 생업에 종사토록 하게 해주자. 당시 모반죄나 살인죄 말고는 차명은 웬만하면 시행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영의 대수로 사실상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즉 당시 형살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진 다 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유비는 도구를 겁박에 멈추지 않고 죽여버렸느냐. 이때 유비가 젊었을 때라 그 어느 때보다 상남자스러울 때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일단 해당 도구는 유비와 구면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비가 당시 유주일대에서는 마당발이었어요. 노식의 문화이기도 했고 시장 통해서 민원 해결도 해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비가 임간했던 기주 중상국은 유주와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비가 유주로 발령나지 못한 건 사무법 때문이에요. 관리가 임명되면 본인의 고향으로는 부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유주나 다름없는 기주 중상국 안희연에 부임한 거거든요. 유비가 도구관을 미리 만나보려 했던 것도 구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즉 첫째 이유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두 번째로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 유비는 안희연의 현위에 적법하게 올랐어요. 바로 장순의 난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배경이 있는데 보통은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유비가 탁현에 있을 시기쯤에 그 공손찬이 탁현령으로 부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령은 공손찬이고 시장통 보스는 유비고 그리고 그 둘은 동문이죠. 이후에 공손찬이 차출되고 바로 장순의 난이 발발하는데 이걸 공손찬이 토벌 하거든요. 그럼 공손찬 입장에서 당연히 무례배들 그 부곡 데리고 있는 유비한테 야 너 애들 좀 데리고 굴다리로 와봐라 손봐줄 놈들이 있다 했겠죠. 유비가 현이가 되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국가에서 수고해가려 하니 굉장히 열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이고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 공손찬이 그 탁현에서 유비와 같이 놀았다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나중에 유비가 입족을 하고 장류한테 농담을 하죠. 예전에 탁현령이 탁현에 모시들이 많으니 탁현은 모, 즉 털로 둘러싸여 있구나. 마치 똥구멍의 형세로다. 그런데 네 입을 보니 딱 그렇다. 수염이 수북한 장류를 놀리려고 한 말입니다. 이때 유비한테 농담을 했다는 탁현령이 공손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유비가 탁현에서 관리를 한 적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지저분하고 사사로운 농담 따먹기 했을 탁현령이 노식 휘하 동문으로서 형동생 하던 공손찬 말고는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비가 공손찬이 토벌한 장순의 난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비가 사람을 죽인 사례가 가맹간 회군 때 술자리에서 양회를 뵌 일입니다. 양회한테 너 좋은 단도가 있다는데 그거 한번 볼 수 있겠냐. 양회가 의심 없이 단도를 보여주자 그걸로 그대로 양회를 찌릅니다. 보통 이런 일은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부활을 시키곤 하는데 유비는 본인이 직접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죽일 뻔한 적이 있는데 당대 그 형주의 대유 송충의 목에 칼을 들이대죠. 이때 유비가 완전히 빡친 상태였습니다. 유비가 신야에 있었는데 조조가 이미 완까지 진군했어요. 그런데 유종이 우리 항복하기로 했다. 이걸 유비한테 송충을 보내 뒤늦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유비가 대노한 거예요. 이걸 왜 지금 얘기하냐. 그런데 이때는 유비가 송충의 이름값 때문에 참아요. 젊었을 때 유비한테 걸렸으면 바로 목 날아갔습니다. 유비도 이때는 정치 단수도 꽤 올랐고 명사 송충을 죽이면 내 이름값이 더럽혀진다. 막판에 정신이 든 거죠. 유비의 캐릭터가 이랬습니다. 곽가는 조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면전에 침을 퇴퇴뱉고 했다는데 유비의 서사를 보면 감히 유비 앞에서 불손함을 보인 자들은 없어요. 그 오만한 관우도 유비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눈물에 대한 기록을 봐야겠죠. 유비의 눈물은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사서에 이런 군주들이 눈물을 흘렸다 함은 부하가 죽었을 때예요. 괜히 나를 따라서 고생만 한 놈 참 안됐다 라든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술친구를 잃은 상실감. 그런데 유비의 눈물은 희노애락 중에 그 애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항상 정치적인 상황이 엮여 있어요. 유비가 눈물을 흘린 기록을 보면 전예와의 이별, 당장 얼굴 못 봐서 슬프다기보다 예주에서 이제와 뭔가를 같이 하길 바랬는데 다시 공손찬에게 돌아간다고 하니 참 아쉽다. 함께 뭔가를 도모하지 못하여 아쉽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또 운적이 그 똥 싸다가 자신의 허벅지살을 보고는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는구나 하며 울었다는 비육지탄이라
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대여배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구나, 이런 신세에 대한 푸념이죠. 그리고 조조에게 쫓겨 도망갈 때 유표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떠났다. 유일하게 죽은 부하를 위해 운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법정이 죽었을 때예요. 참고로 관우나 장비가 죽었을 때에도 유비는 울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죽었을 때는 화를 냈다 되어 있죠. 사실상 유비한테는 형주가 더 크죠. 형주가 유비한테 얼마나 중요했냐면 송건이 형남을 무력으로 점거하자 다 팽개치고 병사 끌고 공안으로 갔어요. 참고로 이것도 다른 한편으로 유비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한 일화이긴 한데 이게 굉장한 악수거든요. 나중에 요립이 이걸 까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못 말렸단 말입니다. 이릉대전, 즉 자기 출병 때도 마찬가지죠. 제갈량도 입국다 타는데 짬먹은 조은이 한마디 했다가 후군으로 밀려납니다. 암튼 그 다음 장비가 죽었을 때에는 장비가 죽고 말았구나 탄식을 했다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렸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었다고 하면 읍, 채, 곡 이런 기록이 있어야 돼요. 장비는 진짜 어릴 때부터 유비를 따라다니던 동네 동생입니다. 이때에도 유비는 울지 않았다. 그럼 법정 때에는 왜 울고 유일하게 시효까지 내려주었느냐? 법정과의 인연 해봤자 관우와 장비에 미치지 못하죠. 법정이 죽었을 때 유비가 운 것은 자신의 대업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역시 정치적인 무언가가 엮여있다. 이 유비의 눈물에 대해서는 특히 유비의 캐릭터를 유심히 봐야 돼요. 저는 역사적 인물 중에 유비만큼 완벽한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스러운 자애로움 이나 자신도 모르게 약점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부분,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 하죠. 특히 유비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리더들은 여색을 탐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난민 캠프라 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식물도 위기를 느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여자 관련 에피소드도 많죠. 그런데 유비는 여자 관련된 스캔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송곤의 여동생과 정략 혼인했을 때에도 유비가 이 손씨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손씨가 괴팍하고 위험해 보여서 따로 성을 쌓고 살게 했다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오나라의 핏줄을 이어받아 손곤의 뒷배를 둔 아들일 테고, 그러면 유선의 입지가 흔들려요. 두고두고 오나라를 등에 업고 유선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손씨를 격리시켜버리고 거들떠도 안 본 겁니다. 또한 자신의 양아들 유봉을 참했을 때에도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유봉의 주급은 사실상 정치적 숙청입니다. 제갈량이 가나하기를 유봉 저거 살려두면 유선의 계승에 방해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유비가 유봉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읍참마속보다 읍참 유봉의 일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유비는 웬만한 느와르의 보스들보다 더 비정하고 남성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죠. 테토남 2위는 송건입니다. 송건을 제가 장난으로 권업여고 2학년이라 하는데 정시하는 것 빼고는 굉장한 테토남이에요. 무력과 용기로 치면 손책 못지 않을 겁니다. 호랑이 사냥이나 맹수들 꿀밤 때리고 노는 걸 보고 장소가 기겁을 하죠. 왜 맹수들이랑 용맹을 겨루느냐? 송건이 어떻게 놀았냐면 수레를 타고 달리면서 뒤에 쫓아오는 맹수들 있죠. 그 대가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 탔다. 장류가 저 말 잘 타는 장수는 도대체 누구냐? 그게 송건이었다는 거죠. 또한 배 한 척으로 조조군의 군영을 정찰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겠죠. 그래서 배 한쪽이 고슴도치가 돼서 기울어요. 송건이 느긋하게 배를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화살을 맞게 하여 배의 균형을 맞춰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게 소설 연희에서 제갈량이 화살 10만 개를 구해오네 만에 그 창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반준을 확 휘어잡은 일화도 있습니다. 송건이 형주를 얻고 반준이 항복하길 거부하니 반준을 불러서 지금 고백할 때 써도 흠잡을 곳 없는 상남자식 멘트로 꼬셔버립니다. 관정부도 초나라 포로였는데 무왕은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팽중상은 또 어떠냐? 포로였던 그를 문왕이 유군으로 삼았다. 내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잘해줄게 하니까 반준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또 너무 거국적이지 못하다. 장소랑 기싸움하면서 담벼락을 두고 서로 너 이거 넘어오지 마라 한 거라든가, 또 제갈근한테 육손 뒷담화를 합니다. 위나라에 새로 즉위한 조예에 대한 평이었는데 육손이는 조예하는 거 보니까 그 근심이 조조 때보다 더 깊다 한다. 그런 애송이가 어떻게 4명의 권신을 컨트롤 하겠느냐. 조만간 거기 혁명이 일어날 거다. 육손이가 똑똑한데 이런 일은 또 잘 볼 줄 모른다. 이걸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서신으로 해놔서 오서에 박제됐어요. 심지어 그 내용도 결과적으로 육손이 옳았죠. 그리고 호족들하고 기싸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광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도사들을 술자리에 다 불러놓고 옛날이 좋았다. 이제 니들을 못 믿게 됐다. 서글프다. 니들 병건 다 내한테 주면 안 되나? 이게 바로 배주 석병건이라요.
술 한 잔으로 병권을 와해시키다. 그래서 조광윤 드라마에 술 한 잔으로 천하를 얻었네 만에 하는 거예요. 손권이 조광윤과 같은 거국적인 리더십과 포용력이 있었으면 분명 여일의 기용이나 이궁지쟁 같은 암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테토남 마지막 순위는 바로 조조인데, 조조는 말수가 적었다는 유비와 달리 조반전을 참고하면 경박했다 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 많고 농담 따먹기를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조도 젊었을 때에는 여백사를 눈 깜짝 안 하고 배워버리고 서주 한주를 도륙하는 등의 굉장히 비정하고 테토스러운 면모가 있었으나 삶 전반적으로 조조 개인을 보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부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아끼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 것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조조가 유비를 죽이지 않았어요. 곽가나 종욱이 간했던 만큼 사실 유비를 죽여야 함은 조조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조는 유비한테 분명 빚이 있었어요. 유비가 조조를 따르다 공손찬의 유주로 돌아간 배경이 조조의 오판으로 인한 서영에게 대패한 추격전으로 보이거든요. 조조가 유비를 죽이지 않고 예주목, 좌장군 이런 고급 관호를 내리면서 끝까지 회유하려 한 것도 그 빚이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전에 도겸도 그걸 알고 유비를 예주의 조조와의 중재를 위한 몸빵을 세운 것이다. 도겸이 왜 하필 평원상, 그나마 그것도 공손찬이 원수한테 털려서 임지를 잃어버린 태수 나부랭이 유비를 선택했느냐,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조조의 이런 호의에 대해 유비가 어떻게 하냐면 조조를 속여 병권의 인수를 받고 원술 치러 간다 해놓고 서주를 날먹해버리죠. 거기다가 알고 보니 동승하고 자신을 제거할 모의도 했다더라. 여기서 조조는 굉장히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일례가 유비를 함께 따라갔던 주령을 이후부터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병권도 몰수해버려요. 이놈만 보면 유비가 생각나는 거겠죠. 그럼에도 이 주령은 대우에 맞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공을 세워 조조 사후 그 아들 조비가 그 보상을 다 해줘요. 주령은 조비 시대의 사지절 신분의 후장군이 됩니다. 조조는 생전에 주령이 공을 세우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장들한테 야 니들은 어찌 주령보다 못하냐 하면서도 주령의 대우를 회복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조는 확실히 조비를 싫어했습니다.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그 슬램덩크 그 송태섭 일화와 비슷하다 했죠. 송태섭 엄마가 큰아들이 죽고 작은아들 송태섭을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습니까? 조조가 딱 그랬어요. 자신의 실수로 조항이 죽었는데 이 조항이 대를 잇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조항이 살았을 때에는 조비, 조창, 조식은 서자에 불과했어요. 이들의 친모 무선왕후 변씨가 당시 첩이었단 말입니다. 조항이 죽고 이들이 적자가 됐음에도 조조는 실제로 조충을 후계로 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비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조충이 어려서 죽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조항이 죽은 사건은 조조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유비는 처자식들이 서너 번이나 적들에게 사로잡히고 그마저 양자로 때우던 유봉을 눈 깜짝 안 하고 죽여버렸는데 조조는 그 트라우마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조항은 조조가 괜히 장제의 미망인을 건드렸다가 그 조카 장수가 모욕을 느껴서 기습해버리는 그때 죽죠. 그 일로 당시 조조의 본처인 정씨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조조는 그 일로 이혼당한 겁니다. 그래서 첩이었던 변씨가 정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라서 잠깐 하자면 조항이 정씨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조와 정씨 사이에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유씨의 아들 조항을 친자식처럼 키웠다. 그러면 왜 정씨는 집을 나가버렸는가? 이거 제가 직무 순장편 할 때 간략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대 여성들은 장성한 아들이 있어야 남편이 죽은 후에도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서는 남편 덕에 살고 남편이 죽어서는 아들의 복량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즉 조항은 정씨의 목숨줄이었어요. 조조 사후에 자신은 아들도 없는데 변씨와 조비 등의 그 아들들은 쟁쟁하게 살아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씨 입장에서는 생존이 안 돼요. 물론 변씨가 인성이 괜찮아서 이후에도 정씨를 가끔 만날 때면 항상 상석을 양보하고 형님 대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승자의 아량 같은 것이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 했다면 나중에 조비한테라도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조비는 자기 아내도 죽인 자예요. 그리고 당대에 이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동태후가 자신의 목숨줄을 위해 헌재 유협을 직접 키워 소재 유변의 대항마가 되게 한 것. 그리고 가충의 집안이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사마염도 가난풍을 며느리로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하는데 결국 사마염의 우려대로 가난풍도 아들을 못 남겨서 나라가 그 꼴이 됐고 가난풍의 부친 가충도 결국 아들을 못 남기고 죽습니다. 이때 가충의 처는 큰일 난 거예요. 그 가산을 상속받을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가충의 처가 황제한테 애원하기를 가충의 외손을 아들로 입적시켜 대를 잇게 해달라. 그게 가밀이에요. 가밀의 성은 원래 한입니다. 한수투양 일화의 주인공이죠. 가충의 부하 한수가 가충 몰래 가충의 딸 가오와 미르를 죽였다. 간도 크게 밤에 가충 집안의 담벼락을 넘어 가오와 이를 치르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당시 황제 사마염이 신하들에게 폐검이나 향 같은 사치품을 자주 선물했죠. 오직 진건과 가충에게만 하사한 향이 있었다. 그런데 한수한테 그 향내가 나더라. 가충이 그
그 사실을 알고 그 둘을 그냥 결혼시켜버립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결국 가충의 양자로 입적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조조만큼 부하의 죽음 앞에서 많이 운 군주가 없죠. 거의 뭐 울보라 보면 돼요. 당장 생각나는 것만 전희, 원한, 임준, 방덕, 진궁 찾아보면 더 있겠죠. 심지어 진궁은 조조를 배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골 때리는 일화가 있어요. 조조가 업을 점령하고 원소 일가의 몰수된 재산을 다시 그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때 원소의 묘를 찾아가서 또 울었다 되어 있어요. 원소는 사적으로 조조의 벗이었고 공적으로 또 한때 동지였죠.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유튜버가 되지 못한 손성이 이 일을 두고 부끄러운 일이다 해놨어요. 소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신기를 훔치려 한 자다. 위 무제는 어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역적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곡을 했는가. 한 고제도 항씨한테 그리했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했단 말이냐. 백려지 일시리로다 해놨어요. 100가지 지혜로운 생각들 중 한 가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조조가 장수에게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며 곡을 하니 백성들이 이를 보고 감동했다부터 해서 되게 사소한 걸로 울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필심에 관한 일화인데 필심은 조조의 별가종사였어요. 그런데 장막이 연주에서 모반을 일으켰죠. 이때 필심의 가족들이 장막에게 볼모로 잡힙니다. 필심이 안절부절하니까 조조가 필심을 보내줘요. 너 노모가 있지 않느냐. 가도 좋다. 가족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에 필심이 절을 하고 떠나면서 절대 장막에게 부역하지 않겠다 하자 조조가 이런 필심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심은 장막한테 부역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평정된 이후 조조한테 사로잡히는데 모두가 필심이 처형될 줄 알았다. 그런데 조조는 친족에게 효도하는 자가 어찌 나라에 충성하지 않겠는가. 필심을 노국상에 임명합니다. 이렇게 조조는 굉장히 애견남스러운 자였다. 오늘 역경론 꽁트는 따로 없고 송건과 조조의 통무지 장면은 각각의 장편에서 심도 있게 할 예정이며 올해 전반기에 송건 장편 그리고 하반기에 조조 장편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